2001년 2월 4일 일요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적한 배산 등산로에서 믿을 수 없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평소 산책을 즐기던 한 등산객이 등산로에서 30m 떨어진 수풀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모습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잠옷을 입고 코트만 걸친 채 양말도 신지 않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명의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두산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최면 수사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단서와 함께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제 사건 전담반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미해결 사건들을 심층 분석하고 잊혀져가는 진실을 다시 추적합니다. 경찰 기록과 언론 보도,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단서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2001년 부산 연제구 배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여대생 피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참여가 어쩌면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지금 함께 추적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현한 것이며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첫 번째로 평범했던 피해자의 마지막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부산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지연 양, 당시 22세였습니다. 키 150cm의 왜소한 체구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지연 양은 연제구, 연산동의 단독주택에서 부모님,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연 양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곤 했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연 양은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매우 싫어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2001년 2월 3일 토요일, 지연 양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 영화를 보러 갔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저녁 지연이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대학 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 보였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연 양은 밤 10시경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동생 민호 군의 증언에 따르면 누나는 평소와 같이 잠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책을 읽으면서 잠들길래 전등을 꺼줬어요. 그때가 밤 1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가족들이 지연 양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4일 일요일 새벽, 지연 양의 어머니는 평소대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6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두 자녀가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섰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연 양의 아버지는 당시 야간 근무로 집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8시경 남동생 민호 군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 누나가 일찍 일어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곤 했던 민호 군은 누나 방을 확인해 봤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가 화장실에 있거나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서도 누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누나의 휴대전화가 침실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민호 군은 누나는 절대 휴대전화 없이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혹시 누나가 잠깐 밖에 나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민호 군은 텔레비전을 켜고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새벽 기도회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딸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동네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지연 양이 산책을 즐기던 근처 공원과 배산 입구까지 가봤지만 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지연 양이 잠옷 차림으로 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옷장을 확인해 보니 지연 양의 외출복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고 겨울 코트 한 벌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던 바로 그 시각, 배산에서는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발견의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경 평소 배산에서 산책을 즐기던 강명주 할머니가 개를 데리고 등산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배산은 연산동 주민들에게는 마치 동네 뒷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해발 200m도 안 되는 나지막한 산으로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로에 가까웠습니다. 평일에도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곳이었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강명주 할머니도 20년 넘게 이 산을 오르내리며 사계절의 변화를 지켜본 단골 산객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개와 함께 천천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숲을 쪽으로 계속 향하려고 하면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산토끼나 고양이라도 있는 줄 알았던 강 할머니는 개를 달래며 계속 산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만 향하려고 했고 결국 할머니는 개를 따라 숲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산로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 나무들 사이의 작은 공터에서 강 할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옆으로 누운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등산객이 실족해서 다친 것인 줄 알고 다가갔지만 곧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몸 아래로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이미 숨을 거둔 상태임이 명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의 복장이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에 검은색 겨울 코트만 걸쳐 있었습니다. 발에는 양말도 없이 검은색 단화만 신고 있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경찰과 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연제경찰서 수사관들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요청했습니다. 첫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우선 성폭행이나 강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잠옷이나 속옷에는 찢어진 흔적이 없었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지고 나왔을 만한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신에는 두 곳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 부위, 다른 하나는 복부 부위였습니다. 복부의 상처가 치명상으로 깊이가 78cm에 달했습니다. 목 부위의 상처는 상대적으로 얕았지만 주요 혈관을 건드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인 2월 5일, 현장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중요한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과도였습니다. 이 과도는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일반적인 것으로 전국적으로 수십만 자루가 팔린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과도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과도에서 지문 검출을 시도했지만 겨울 날씨와 이슬 등의 영향으로 선명한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 전문가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망 시각은 2월 4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인은 복부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목 부위의 상처는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범인이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흉기의 각도와 상처의 깊이를 분석한 결과 범인의 키는 150cm 초반에서 160cm 중반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키인 150cm와 비슷하거나 약간 큰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상처의 각도를 보면 범인이 피해자보다 높은 곳에 서 있었을 가능성보다는 비슷한 높이에서 정면으로 찔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는 범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옷 차림으로 새벽에 외출한 점으로 보아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피해자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의 지연 양이 한겨울 새벽에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갈 만큼 급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원 확인 작업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집이 현장에서 불과 150m 거리에 있었고 실종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연 양의 가족들이 현장으로 호출되어 신원을 확인한 순간 가족들의 절망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라며 오열했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동생 민호 군의 충격은 컸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에 누나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면 혹은 일찍 깨어서 누나를 붙잡았다면 하는 후회의 마음이 컸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제경찰서 강력팀 전원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사부터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전혀 없었고 CCTV도 충분하지 않았던 2001년 당시 상황에서는 수사할 단서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그들 주변의 미스테리한 정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지연 양의 인간관계 조사였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지연 양이 누구에 의해 왜 살해당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은 지연 양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김인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인철 씨는 지연 양과 같은 대학교 동아리의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5개월 동안 교제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주 전에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인철 씨가 지연 양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연 양의 언니 증언에 따르면 지연이가 휴대폰을 보고 있길래 옆에서 살짝 봤는데 남자친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그 내용이 죽어도 후회를 안 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더욱이 젊은 연인들 사이의 이별 갈등에서 나올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인철 씨를 중요 용의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인철 씨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부터 서울에서 대학 동아리 MT에 참석 중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인들과 물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MT에 함께 참석한 동기들과 함께 숙소에서 밤을 보냈으며 사건 발생 시점에도 서울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지연 양과의 연락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통화 기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철 씨는 공식적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양의 가족들은 여전히 인철 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별 직후의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무서운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면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복수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족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철 씨가 다른 사람을 사주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16년 후 인철 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결과 그는 여전히 지연 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록 헤어졌지만 지연이를 미워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철 씨는 또한 위협적으로 해석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그 문자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보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해를 끼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별을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죠. 하지만 가족들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지연 양 주변의 동성 친구들 중에서 발견된 미묘한 갈등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지연 양은 비록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예쁘고 착한 성품으로 인해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연이한테 고백하는 남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본인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확실히 인기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동성 친구들 중에 지연 양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지연 양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지연 양이 졸업한 고등학교에는 전국구 수준의 펜싱부가 있었습니다. 펜싱은 칼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펜싱부 출신이라면 칼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했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지연 양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펜싱부 출신이면서 지연 양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친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편의상 이 친구를 미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미나 씨는 지연 양과 고등학교 때부터 매우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미묘한 면이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지연 양의 연애, 관계나 남자 친구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연 양의 사생활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았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나 씨는 지연 양이 남학생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에 대해 때때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주변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미나는 지연이가 남자들한테 관심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지연이한테 관심을 보이면 은근히 방해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곤 했거든요. 한 동창의 증언이었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미나 씨의 펜싱부 경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펜싱부에서 활동했던 미나 씨는 검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앞서 분석된 범행 수법을 보면 범인은 칼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부의 급소를 정확히 한 번에 찌르고 이후 확인차 목을 찌르는 매우 전문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확신을 갖지 못해 여러 번 찌르게 될 텐데 이 범인은 자신의 공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칼에 익숙한 사람, 특히 펜싱과 같은 검술을 배운 사람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 역시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증언했고 가족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의 공식 조사에서도 특별한 의심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이 방송된 이후 미나 씨에 대한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미나 씨가 방송 이후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개명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 때문에 내린 결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고하다면 왜 해외로까지 나갔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한 의심을 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미나 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는 용의자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성 친구의 질투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 간의 살인 사건에서 질투가 동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모나 인기로 인한 질투는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간의 갈등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원한을 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 범죄 심리학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연 양 사건의 범행 양상을 보면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지연 양을 새벽 시간에 집 밖으로 불러냈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현장에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우발적 범행보다는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범행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범인인지 정확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연 양 주변의 모든 여성들을 재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원한을 평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잘 숨겼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이미지 관리가 뛰어났고 속으로는 잘 참고 본심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범인일 리가 없다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16년 후 최면 수사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단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사건 발생 이후 1년여 만에 수사본부가 해체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대규모 수사를 지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연 양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경찰도 주기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자 경찰은 당시 수집한 증거물들을 최신 기술로 재분석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과도에서 미세한 DNA를 검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사건 발생 16년 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남동생 민호 씨를 대상으로 한 최면 수사였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민호 씨는 누나가 집을 나서던 그 순간에 대해 잠결에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해왔습니다. 16년이 지난 후에도 민호 씨는 여전히 그날 아침에 대한 막연한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이 안 서요. 그때 제대로 깨어 있었다면 누나를 말릴 수 있었을 텐데. 민호 씨의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진은 최면 치료 전문가에게 최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면 수사는 의식하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외국에서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최면으로 얻은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방향을 잡거나 새로운 단서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민호 씨는 최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16년 전 그날 아침의 기억을 되살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최면에 들어간 민호 씨는 천천히 그날 아침의 상황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방에서 소리가 나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인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여자 목소리인 것 같아요. 누나 말고 다른 여자 목소리요. 이는 매우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수사진들은 지연 양을 배산으로 불러낸 것이 남성일 것이라고 추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최면 증언에 따르면 그날 아침 지연 양을 찾아온 사람은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나요? 잘 안 들려요. 하지만 급한 것 같아요. 빨리 나오라는 것 같아요. 누나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누나도 놀란 것 같아요. 갑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민호 씨의 최면 증언은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증언만으로도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여성이 지연 양을 찾아왔다면 그동안 수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제작진은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분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현장 분석에서도 범인의 키가 15만 160cm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평균 키와 비슷했습니다. 또한 상처의 각도를 보면 범인과 피해자가 비슷한 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었는데 이 역시 여성 범인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 양을 살해한 범인은 지연 양을 잘 아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지연 양을 해쳤을까요? 제작진은 지연 양 주변의 여성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동창들, 동아리 후배들, 그리고 동네 지인들까지 모든 여성들이 재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충분히 조사되었던 사람들이었고 특별한 의심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범인 가능성은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간의 살인 사건은 남성이 저지르는 것과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동기가 대부분 질투나 원한에서 비롯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삼각관계나 친구 사이의 질투 또는 오랜 원한 관계 등이 주된 동기입니다. 둘째, 계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보다는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범행 후 증거인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성보다 세심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지연 양 사건에 적용해보면 여러 가지가 일치했습니다. 우선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지연 양을 새벽 시간에 배산으로 불러냈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문이나 발자국, 머리카락 등의 물적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기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지연 양은 매우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꽤 인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조용하지만 예쁘고 착해서 남자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고백받는 일도 꽤 있었고요. 대학 동기의 증언이었습니다. 만약 지연 양을 질투한 여성이 있었다면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남자를 좋아했던 여성이나 지연 양이 인기 있는 것을 시기한 여성 등이 가능성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동기를 가졌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최면 수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면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향후 수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여성 중심의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부산지방경찰청의 중요 이재 사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과학 기술이 개발되면 즉시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과거 이재 사건들이 DNA 기술의 발달로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연 양 사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연 양의 가족들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생 민호 씨는 누나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범인이 누구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꼭 알고 싶다며 범인이 아직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동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지연 양과 비슷한 나이였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대가 된 지연 양의 동창생들은 지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 지역의 청소년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귀가 지도를 강화했고 지역 상인들도 청소년들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에서는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4년이 지난 현재 과학수사기법은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고 디지털 포렌식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수사 기법들도 개발되고 있어 과거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지연 양 사건에도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석하지 못했던 미세한 증거물들이
현재의 기술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신에서 발견된 미지의 DNA는 언젠가 범인 특정의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과거 미제 사건들이 새로운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 DNA 데이터베이스 확충과 분석 기술 발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연 양 사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건 관련자들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증거물들도 손상될 수 있어 시간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연 양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2001년 2월 부산 연제구 지역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거나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경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사건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분들의 제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매년 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사 기법이 개발되면 즉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유사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연 양의 가족들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서 딸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01년 2월 4일 부산 연제구 배산에서 발생한 김지연 양 피살 사건은 24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부산 최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지연 양이 새벽에 잠옷차림으로 집을 나선 후 배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두 명의 주요 의심 인물이 부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발생 2주 전에 이별한 전 남자친구 인철 씨로 이별 과정에서 죽어도 후회를 안 하느냐는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지만 완벽한 알리바이로 인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 가까웠던 고등학교 동창중 펜싱부 출신으로 칼에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지만 역시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2017년 최면 수사를 통해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남동생이 최면 상태에서 그날 아침 누나를 찾아온 사람이 여성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으며 현장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넷째, 만약 범인이 여성이라면 동성 친구의 질투에 의한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 양이 주변에서 인기가 있었던 점, 그리고 여성 관살인 사건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질투에 의한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은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DNA 분석 기술의 발전과 수사 기법의 발달로 과거 미제 사건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결국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과연 범인은 정말 여성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동기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지연 양은 왜 새벽에 배산으로 향했을까요? 전 남자친구의 위협적인 문자와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펜싱부 출신 동창과 범행 수법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여러분만의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미제 사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분이 계시다면 부산 연제경찰서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지연 양이 하루빨리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4년간 풀리지 않은 이 미스테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지연 양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미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며 등장인물과 상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물은 가명을 사용했으며 추정 무죄 원칙을 존중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힙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는 부산연제경찰서 051-759-70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